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오늘 초간신문 보니까 참 언론이란 무엇인가 하는 회의감이 팍팍 들었습니다. 그게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분리를 떠나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은 저는 시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분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진정한 본령이 되고 있는 지금 과거처럼 박정희 때처럼 양당제만이 살 길이다 이 지랄을 하는 것보다는 각기 다양한 의견들이 정치의 양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나아가는 방향이고 시대의 정의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중앙선관위에서 비례대표와 그리고 지역구의 비율을 2대1로 하라. 지역구를 줄여서 200석으로 만들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100석으로 하라는 그런 근거까지 했겠습니까? 그것이 시대의 정의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새누리당에 조금 불리해요. 왜 그러냐? 새누리당이 부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남권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적게 나올 때는 51%, 많이 나와야 60%, 70%입니다. 그러면은 30% 내지 40%, 심지어는 49%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불과 51%의 지지로 승자가 독식하는 이런 구조. 나머지 49%의 이익은 누가 반영해 주겠습니까? 호남은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20 내지 30%의 새누리당 지지 세력들은 자기의 권리를 대변할 정치 세력을 호남에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비례대표를 늘려라.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근데 영남권에서 야당 지지가 조금 높으니까 새누리당에 불리하다고 해서 언론의 탈을 쓰고 있는 일부 수구신문들이 노골적으로 정치를 비하하고 그리고 정치의 가장 나쁜 점을 마치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확대 과장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라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걸 보고 이 인간들이 기자 맞나? 이 인간들이 논설위원 맞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특정 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손치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명색이 논설이라는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호도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의 1% 기득권들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눈을 뜨고 그리고 각성하게 되면은 자기 이익을 못 누려요.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말로는 서민들의 정당, 자영업자들의 정당이라고 사기치고 그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정치 전체를 비하하고 비판합니다. 성추행당이 어느 당입니까? 정의당이 성추행당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일부 그런 사람들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새누리당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부끄러워야 할
그런 정당이 마치 정치가 모두 그런 것이냐. 정치를 비아냥대고 그렇게 해서 정치에 대해서 해모감을 부추기고 제가 어떤 소설을 봤는데요. 국회의원을 그야말로 쓰레기로 묘사하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쓰레기들 많이 있죠. 그 쓰레기 뽑은 사람이 바로 유권자입니다. 국회의원이 쓰레기면 그 유권자를 뽑은 그 국회의원을 뽑은 유권자도 쓰레기인 겁니다. 결국 국회의원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하고 딱 눈높이가 맞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몇천만 명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사기꾼, 별 희한한 정신이상자들 그런 사람들 있기 마련입니다. 오죽하면 현재 검사장이 공원에서 그런 해괴한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검사장이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 수준이 낮은 것은 유권자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뽑힌 것뿐이고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 전체가 쓰레기는 아닙니다. 행정부는 수백조 원의 예산을 주무립니다마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늘려서 연봉 1억 원짜리 양산한다고 해서 손해날 거 없어요.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이른바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돈이면 국회의원 수십 명은 더 뽑아도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치에 대한 해물을 부추기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극히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자기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정치를 해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옥과 도를 구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문제는 일부 수구 언론들이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심지어 여당의 대표란 자가 그때의 망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비례대표 확대가 시대의 정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그덕그덕 실망을 합니다. 참 우리 정치가 어디까지 왔길래 저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이죠. 이희호 여사 오늘 북한에 갑니다. 이희호 여사는 오는 8일까지, 3박 4일 일정이 되는 것이겠죠? 8일까지니까 평양에 머물면서 아동병원, 또 평양산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의 면담은 사전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현재 돌아가는 사정 봤을 때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오늘 조간신문에서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면담이 성사된다면 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에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분석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야도 이구 동성으로 이 남북 당국이 이희호 여사 방북을 통해서 이 화해의 불씨를 되살리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고요. 여도 그래요?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예. 아니 종북 빨갱이들은 척결해 가지고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지 무슨 남북 화해 같은 그런 아하. 깨미 뒷다리 잡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들의 지지 세력들 안 좋아할 건데 걔들은 맨날 북진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어떻게 인정하나? 또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거는 네. 언론에 따라 신문사에 따라서 이 표기가 좀 다르죠. 네. 그냥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호칭을 꼭 붙이는 경우도 있고 첫 등장 때는 호칭을 붙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김정은 이렇게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북한을 나라로 상대하고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면 호칭을 붙이는 게 맞고 북한을 괴뢰 집단이요 무찌르자 오랑캐 북진 통일 백두산에 태극기 꽂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호칭을 안 붙이는 게 맞죠. 그 김정은 호칭 붙이고 안 붙이고 여기에 신문사의 일종의 논조랄까? 입장이랄까? 이런 것도 거기다 들어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거겠죠. 보통 살인범에 대해서 호칭 안 붙이고 예. 쓰잖아요. 예. 뭐 그런 식이죠.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이희호 여사 방북에 대북 메시지 없다는 정부. 자, 상황이 이런데 통일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특별히 전달할 대북 메시지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냥 혼자 가는 거다. 개인 일정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통일부 말대로 이번 방북이 개인적 일정이라면 어떤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김정은 제1비서와 접촉한 몇 안 되는 남측 인사 중 한 명이며 이번 방북도 김 제1비서의 친서 초청으로 성사가 됐죠. 이 여사의 방북이 일반적인 남측 인사의 방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왜 정부가 이 여사 방북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대북 메시지가 없다고 공언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는 대화 의지가 부족함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최근 이 올 추석에 이산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 수십만 이산 가족의 염원을 감안하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남북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이산상봉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산상봉 성사시키려면 우선 굳게 닫힌 대화 창구부터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사의 방북을 우리 정부 지켜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김정은 제1비서? 직함도 복잡해. 김정은 제1비서와 이희호 여사의 면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이명박 이후에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전략은 북한 개무시 전략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박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명박의 비핵 개방 3천이 이제 그 모욕의 절정이었는데, 핵을 없애고 개방하면은 국민소득 3,000달러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미친놈의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짐바브웨나, 어디 아프리카 후진국에도 그런 얘기 하면 열받습니다. 그걸 대북 정책으로 내놓은 이명박이 진짜 저는 대가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하튼 진심이야 어떻든 간에 하여튼 북한 모욕 정책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더 교묘해졌는데, 겉으로는 해주는 척하고, 뒷전에서는 여전히 이명박의 그 북한 모욕 정책을 그대로 개선을 했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존심도 없는 국가인 것처럼 계속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대화를 구걸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북한이 지금 신체가 따가운 겁니다. 어떻게든 남쪽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북한도 대가리 있는 인간들인데 중국과 한국, 러시아를 저울질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중국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냥 대주겠습니까? 뭐 돈 좀 대주고 하면은 뭐 지하자원을 내놔라 뭐 별 지랄을 다 한다고 들었어요. 그야말로 때놈들 그 욕심 때문에 북한 조금 도움 받으면 그들 날 그럴 지경이고 러시아도 제압 가리기에 바쁘고 그래도 좀 자존심 상해도 도움을 받으면 남쪽이 제일 호구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저 자세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마당이니까 남쪽의 유력한 인사가 오면은 어찌 안 만나겠습니까? 좀 만난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으로. 만나든. 김정은과. 그럼요. 당연히 만나죠. 공식적으로 만나든 아니면은 비공식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지금은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든 저는 어떻게든 만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북한의 사정이 그만큼 간단치 않다라는 것이 그런 전망의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가 대북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부가 박근혜에게 지금 아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북한하고 뭘 성사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나가려면 이건 오로지 박근혜의 공이 돼야 되는데 이호 여사가 가가지고 공을 세우면은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있을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부에서는.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뭐 경향신문이야 언론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대북 관련해서 통일부가 실세였던 적은 참여정부 때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 대북관계 주역은 국정원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네. 그게 이제 뭐 정동영이가 힘이 있어서 그때 실세했던 건 통일부가 주도를 줬던 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정치 철학이 그런 거죠. 통일부 남북 문제는 당연히 통일부가 맡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놨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핏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 정부도 전부 다 남북 대화의 주역은 이후락 이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이었습니다. 이호 여사 방북에 심지어는 저는 이런 여신마저 해요. 국정원 요원이 같이 갈지도 모릅니다. 뭐 스파이 영화에 자주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수행원으로 가장해서 갈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뭐 북한 또 열심히 그 가려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또 뭐 알면서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스파이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남북 대화의 주역이 되는 한은 이게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성과가 있기 전에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됐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뭐 꼴보기 싫은 정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호 여사가 방북하는데 통일부가 대북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우습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게 이제 꼭 욕을 할 수만 없어. 아니 이명박근혜 정권이 싫다고 해서 공무원 전체를 갖다가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 공무원이 영원히 없긴 합니다만은 이제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대변인을 갖다 앉혀놓고 닥달을 합니다. 이번에 이호 여사 방문하는데 뭐 대북 메시지 있어 없어? 그러면은 이제 통일부 대변인 몰라서 그런 거 없는데 얘기할 수도 있고 알아도 이건 입 닫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해? 몰라. 있어 없어? 모른다니까. 그럼 있는 거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부인은 보통 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죠. 부인하면은 차라리 모른다, 괜찮은데 모른다 하면은 없다.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기사 잘못 나가면 작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북 메시지 없다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통일부 대변인이 그럴 수도 내가 이제 그 기자실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습니다. 이제 이호 여사가 간다고 그러니까 뭐 식자청의 소문이 이번에 이호 여사가 한 건 하고 온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쫙 퍼져요. 그럼 청와대에서 큰일 났다. 그거 한 건 하는 거는 우리 박근혜 각하가 해야 되는데 이호가 뭐 큰일 나잖아. 통일부 없다고 얘기해. 그럼 오다가 내려가가지고 걔들 오시오 해가지고 이호 여사의 방북에 우리 정부가 보내는 대북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앞뒤가 맞진 않아요. 뭐 그러려면은 아예 방북을 불허해야지. 허락해놓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뭐 북한을 연맥이자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정권이야. 워낙 연맥일 수도 있겠다. 워낙 제정신이 아닌 정권이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일부에서는 아무 소리 하기 싫은데 잘 모르니까 아니면 함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자들이 딱딱 해가지고 맞지 하니까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라고 쓰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있다고 쓰니까 없다라고 얘기해서 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없을 수도 있고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의 이 비애와 같은 그런 게 사실 남북 대화 주무부처인 통일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이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속성상 통일부에서는 늘 이렇게 이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뭐 통일부 장관 했던 그 인간도 하여튼 뭐 이 정권의 대가리들은 전부 다 뭐 그냥 개판 5분 전이니까 막 반통일 인간을 통일부 장관으로 보내고 뭐 그런 경우 뭐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부 역할은 날이 갈수록 이 정권 하에서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이나 혹은 뭐 대통령 특사 이런 쪽에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뭐 하면은 그 다음에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정도가 이명박근혜 정권 혹은 과거 군사 정권의 통일부 역할이 있는데요. 아마 통일부에 있는 그 야심찬 실무 관리들 중에서는 정권 바뀌기를 고대하는 분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통일부가 주역으로 올라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백화원 초대소 유명한 장소죠. 거기서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하는데. 백화원 초대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예. 북한을 노무현 정권 말기에 그때 오사모였나 뭐 어딘가에서 금강산을 갔어요. 저를 초대를 했다고. 그게 뭐 제가 행편이 늘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돈 갖고는 못 가는데 뭐 공짜로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봤거든요. 그래서 금강산은 가봤습니다. 근데 금강산 가가지고 아마 단체로 갔을 거예요. 단체로 가니까 뭐 한 명은 공짜로 이제 그것도 일종의 해외 관광하고 똑같거든요. 여러 명 가면은 한 명 가이드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제가 공짜로 묵었는데 게다가 또 스위트룸을 배정해 주셔가지고 그거 좋더라고요. 그게 호텔인데, 지금은 이름은 금강산 호텔이었나? 뭐 하여튼 무슨 호텔인데, 그게 높은 빌딩이 아니고 빌라식으로 돼 있는 데였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데는 이게, 일종의 스위트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히 삐까번쩍 해가지고, 그냥, 황송스럽더라고. 그래서. 다녀오셨군요. 근데 이제 거기는 가봤는데 그 위에는 가본 적이 없어. 백두산을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중국 쪽으로 해서 백두산도 못 갔어요. 장백산. 네. 비싸가지고. 돈 많이 맞아요. 그 교통비도 그렇고, 여정이 좀 험하죠? 바로 이제 북한을 못 가니까, 뭐, 따렌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천진로로 해가지고 북경 가서 뭐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따렌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연지 연길도 들르고 뭐 이런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또 비싸봤자 사실 가려고 필사적으로 마음 먹으면 왜 못 가겠습니까만은 뭐 행편도 좋지 않은데 그런 돈 내고 갈 필요냐 가지고 안 가봤는데 근데 여하튼 북한 뭐 묘향산이라든지 낭림산맥 개마고 이쪽 진짜 끝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일되면 꼭 가봐야 될 건데 지금 아마 백두대간 저쪽에 향로봉 설악산 넘어가면은 북쪽으로가 뭐 향로봉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밖에 못 간대요. 백두대간이 이제 38선이 아니고 수행선이 이제 막혀 있는 거지. 그래서 통일되면 그거 뚫고 올라갈 이런 늙은 영감탱이들 지금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좀 가봐야 되는데. 백화원 초대소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렇죠. 피양도 한번 가가지고 내래 남쪽에서 왔으다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이전 글씨 되겠어요? 예전에 어떤 후배 기자가 어떤 이벤트였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북한 출입기자단의 일원으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 별의별 거 소상하게 그런 데 따라가면 정보 보고를 진짜 세세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신기했던 장면이 근데 북한의 뭐 정보 파트 관리쯤으로 보인대요. 근데 굉장히 수수하고 그런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뭐 한 무리씩 이 테이블에 앉아 있고 저 테이블에 앉아 있고 하니까 거기 와서 자기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와서 이런저런 호의롭게 말을 걸더래요. 이제 뭐 남한 문화나 사정 이런 거 궁금해 하면서. 뭐 언제 몇 년도인데? 그게,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그 무슨 행사가 젊은 있잖아요. 사람이 이산가족. 상봉을 뭐 한두 번 했어? 때였을 2000년대야 1900년. 2000년대죠. 아, 당연히 2000년대. 제가 아, 기자로 일할 때, 예. 젊은 사람이. 최근, 그렇죠. 맨날 내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기자들이 습관이 돼 있는 게, 그래서 차를 시켰는데, 계산을 당연히 그 사람이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절대 계산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자꾸 이제 영수증 갖고 와서 재촉을 하니까 계산을 했는데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테이블 가서 또 웬만히 나누고 이렇게 하더래요. 자기는 눈에 안 띄게 한 건데 너무 눈에 보인다고. 그렇지. 근데 지금 뭐 남한 사정이 그 북한에 거의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적십자사를 통해서 비례를 줄 때 그 남북한이 맨날 싸우는 게 그 저기 원산지 표시를 하느냐 마느냐 그 많이 싸웠거든요. 아니 우리는 공짜로 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거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야 쪽팔리게 어디서 표기야. 줄라면 그냥 줘. 그 맨날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표기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쌍팔년도 얘기죠. 그게 진짜 뭐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만 남한이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산다. 남한 어떤 뭐 단파 방식인지 뭔지를 해가지고 하여튼 꼼수를 써가지고 남한 텔레비도 보고 이제 그랬다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히 이제 탈북자들이 그 남한으로 와가지고 취업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 간첩으로도 잡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그 탈북자들 얘기를 그때 2003년 4년도부터 좀 듣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데일리 스프레이즈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하면서 제일 먼저 탈북자들을 칼럼니스트로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 아가씨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진이라고, 이제 이름이 기억난다. 최진이라고 아주 그냥 생김새도 아주 상큼하게 생긴 분이었는데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이야기를 갖다가 칼럼으로 써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최진이라고 하는 탈북자를 인터넷 신문에 칼럼니스트로 고용했던 사람이에요. 예, 이제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또 그 홍사덕이라고 지금 뭐 박근혜 측근쯤으로 불리우는 그 양반이 이명박 때 또 그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그 이상한 뭐 민간 단체 비슷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홍사덕은 뭐 야당 대변인 할 때부터 친했으니까 지금은 뭐 얼굴 보면은 서로 진짜 얼굴 붉히겠지만은 그래서 홍사덕한테도 얘기 듣고 하니까 뭐 탈북자 얘기 한참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왔는데 그래서 결론은 지금 북한은 남한 사정을 아주 많이 잘 안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살고 그러나 탈북자들이 가가지고는 하인 취급해가지고 들어가서 돈을 뭐 단기간에 많이 벌 수는 있지만은 인간 취급 못 당한다는 그런 사실까지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막겠죠? 북한 당국도 이제 그런 정보 그렇지 막을 수가 없지. 유입을. 워낙 그 탈북자들이 뭐 가면은 뭐 아오지 그 수용소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치는데 그렇지 않대요. 이게 북한도 뭐 일자리 없다는 거 빤히 아니까 싹 탈북해가지고 중국 가서 돈 벌어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건 눈 감아준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 얘기 내가 이제 북한 당국자가 아니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데 그런 얘기도 있다. 실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중국 온 놈이 또 한국까지 와가지고 돈 벌어서 가는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뭐 북한에서도 알면서도 이제 야들은 결국 오면 이제 왜 갖고 들어오니까 눈 감아준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는 걸 보면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자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참 호텔방에서 여성 보험 설계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근데 이 대다수의 언론이 여성 보험 설계사라고 보험 설계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좀 이 표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보험 설계사라는 각종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이 직종의 명칭을 굳이 써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어느 여성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난 뭐 미리 읽어봤는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구나. 그러니까요. 야, 뭐 진짜 제가 이거 끝내준다. 제가 적어놓은 문구 다 읽을 필요도 없죠. 심학봉 의원 혐의 없음 경찰.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이 끝내준다, 대구의 진짜. 한 호텔로 불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최초에 신고했다는 이 여성이 예. 다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나 신고하지 않겠다. 예. 사실은 내가 그렇게 완강히 부인만 한 거, 거부만 한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바꿨다는 건데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니 일단 조사는 해보겠다. 이랬던 거고. 근데 해보고 혐의 없음. 구체적으로는 혐의 없음 결론 내고 그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겠고요. 담당 검사가 심학봉 의원에게 등기로 보내겠죠. 혐의 없음. 아니 이제 났다.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를 하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자기들이 재수사를 예. 할 수도 있죠. 이제 여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제 경찰이 결국은 심학봉이 입막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런 추리가 가능하죠. 네. 아니 그 여자가 뭐 미친 여자도 아니고 저기 신고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실 알 수가 없지. 그럼 그 여자가 뭐 정말 미친 여자가 아니라면은 안 당한 걸 가지고 그렇게 그 길길이 날뛰겠어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 여자 뭐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돼. 아무런 인간관계 없는데 그렇게 바꿨다면은 그 저기 객관적으로 맞는 추리는 그 누군가가 그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야 왜 그러느냐? 뭐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유를 해서 이제 말을 바꾸게 했다. 이게 정상적인 추리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미쳤던가 아니면 그랬던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제3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경찰의 수사는 당연히 심학봉을 단죄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여자를 불러서 너 왜 갑자기 말 바꿔? 솔직히 얘기해. 너 이러면은 너 무고로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 사실은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쵸. 진술만 아니라며? 그 왜 앞으로 저 옛날에는 그랬어? 아이 뭐 그때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나 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심학봉 불러. 이런 일 있어요? 없는데요? 아 서로 좋아서 했는데요? 그래? 그럼 무의미 아니야 결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예. 자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누리당 힘이 있으니까. 한겨레 사설 한번 보죠. 어이없는 경찰의 심학봉 의원 봐주기 수사. 경찰은 애초부터 심 의원 수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성폭행을 신고한 여성을 3차례나 조사했다면서도 피의자인 심 의원은 한 차례도 안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네. 여론이 들끓으니까 심 의원을 부랴부랴 불러서 수박 겉핥기식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 수박 겉핥기. 예. 좋네. 수박 겉할 테면은 이게 맛을 모릅니다. 그렇죠. 문제의 여성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면서 심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두 번째 조사부터는 강제성이 없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여러 정황상 이 과정에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 사건 무마를 위한 금품 거래 가능성이 큰데도 경찰은 그 대목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얘기한 걸 이렇게 아주 점잖게 썼구만. 예. 금품이 오갔다고 해도 그 자체를 범죄로 볼 수 없고 수사상 실익도 없다는 따위에 어이없는 설명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설사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라고 해도 그의 도덕성과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린 백주 대낮에 업무를 내팽개치고 호텔방에서 부인이 아닌 여성과 사랑을 했습니다. 잠자리를 했다고 써놨네. 예. 아, 참.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을 면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추잡한 행각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 자기 중요한 일정까지 팽개치고 엄한 사람하고 이 짓거리 했다는 아이고 거. 사랑이 뭐, 예? 그거 자체로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 뭐 우리-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냥 이거는 아랫돌이 아래 일이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선진적으로 왜 사생활을 갖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그거는 아니, 그렇지 아닌 게 않죠. 맞죠. 제가 좀 고루한 겁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예.
그 성누리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아닙니다. 성누리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식 들켜가지고 지랄이야. 예? 성누리당에서는 그 성적 행각을 벌인 게 죄가 아니라 들킨 게 죄입니다. 우리 소소님이 네.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이 사설에는 잠자리를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냥 좀 짓궂게 바꿔서 말을 해봤습니다. 일단 텍스트를 정확히 전하는 게 옳겠죠. 예, 죄송합니다. 잠자리를 했다. 한겨레는 그렇게 적시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는 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그리고 정의당인데 이 성누리당이라는 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소속 의원들은 진짜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성적 행각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든지 팽개칠 수 있는 아주 그런 아주 두꺼운 낯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또 공통점은 일단 쏘라기만 피하면 뻔뻔스럽게 자기 원래 소속당으로 돌아가서 또 업무를 보십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야, 그 어떻게 쪽팔리게 그러냐? 그러면 사람아, 들킨 게 죄지. 니나 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훌륭하신 성누리당 의원 여러분, 참 뽑아주는 인간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심학봉 의원이 또 공천 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설마. 근데 이제 문제는 공천을 안 해주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들어가고 다시 성누리당 출신이 뭐 자기 원래 소속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아니지 새누리당으로 또 복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요징행입니다. 훌륭하신 성누리당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최첨단 의원입니다. 아니. 국회 자기 소속 국회 상임위 열리고 있는데 아니 사실 이게 국회 의사 일정, 그러니까 의원이 수행하는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임위 열리고 있는데 대구의 한 호텔에서 아니 뭐 사랑이 깊으면 굉장히 좀 뭔가 뭐 좀 참을 수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상임위 나가가지고 참 열심히 좀 일을 하시지. 또 그때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랑은 무죄입니까? 아이고 그 자체는 참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쪽팔립니다. 성누리당 여러분. 제가 저기 이상한 얘기를 했더니 좀 입이 꼬이는 것 같은데 잠시 한숨 돌리고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바짝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에 정진엽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를 내정했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인책 인사 성격이 짙습니다.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요. 주무장관과 수석을 경질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메르스 사태는 일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비롯해 내실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복지장관 교체로 끝날 일 아니다. 정진엽 내정자가 죄송합니다. 복지부 장관으로 적임자인지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그의 이력은 감염병이나 예방의학, 공중보건과는 사실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여겨볼 대목은 정내정자가 분당 서울대 병원장 재임 시절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 IT, 이른바 의료 IT에 주력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분당 서울대 병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현장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난해에는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병원 6곳에 병원 정보 시스템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감이 오실 겁니다. 박 대통령의 정내정자 발탁이 원격 의료, 의료 관광 활성화 등 오랫동안 좀 잊고 계셨죠. 의료 영리화. 요걸 밀어붙이겠다는 포석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극복한 최대 주역은 정부가 배관시하던 공공병원들이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실패는 민간병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고요. 박근혜 정부가 의료 영리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노동개혁, 이른바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을 언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게 순리이겠습니다. 아니, 그에 앞서서 이거는 지난번에 소개를 해준 것 같은데 안 해줬다고 또 저한테 찾아오셔서 원망까지 해줘가지고. DMZ 캠프님이 일구자 정자했다. 정자 릴레이 출발한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DMZ 캠프님은 저 개인적으로도 어제 인사를 했는데, 저기 민통선에서, 남편분은 평화교회를 하고 있고, DMZ 캠프님은 이제 부인이신데, 방과 후 학교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쪽 지역에 사는 이제 민통선 부근에 사는 사람들의 방과 후 학교 갔다가 오면은 이제 일종의 놀이방처럼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저녁도 주고 또 요즘 방학 때는 점심 저녁까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던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요즘 참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우리 미래협동조합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DMZ 캠프님의 정자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또 오셔가지고 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그건 그거고 이제 저는 의료 영리화. 영리화는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의료 영리화라는 게 그래요. 이게 노동개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른바 노동개혁. 네, 이른바. 해고를 유연하게 이제 쉽게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어려운 기업들이 해고를 쉽게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나갑니다. 제가 회사 말하고 봐서 잘 알아요. 회사 망할 때쯤 되니까 지발로 다 걸어 나가더라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오너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얽혀가지고,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도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나면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제 갈 길 갑니다만은. 그래서, 노동개혁은 망하는 회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망한 게 바로 노동개혁이 되는 겁니다. 좀 역설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해고를 유연하게 만들어 놓으면 잘 되는 회사에서 그렇게 해요. 진짜 필요한 회사는 자동으로 되겠죠. 자동으로 되고. 진짜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돈 더 벌려고. 네, 돈 더 벌려고 사람을 자르고 그리고 한 사람한테 2인분을 시키고 한 사람한테 2인분 시킨다고 그러니까 나도 좀 찔리네. 네, 미래협동조합도 형편 어려워가지고 1인 2역을 강요는 안 합니다만은 협동조합 정신으로 하라 이런 얘기도 실제로 보면 1인 좀 찔리긴 합니다만 여하튼 잘 나가는 회사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살기야 몸부림이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개혁 이런 식으로 악용되거든요. 의료 영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진료하면은 편하게 잘 되죠.
근데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성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네. 병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병원은요, 영리 추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돈벌이를 사립, 못하게 돼 네. 병원도 영리 추구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영리 사업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축적을 해도 다른 사업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 큰 병원 안에 있는 뭐 주차장 이런 거. 주차장이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하여튼 병원과 연관되지, 그것도 사실 옛날에 못하게 했는데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들면서 쪽쪽쪽 풀어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병원 영리의 길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의도는 좋아요. 야, 우리나라 부자들 태국 병원 가가지고 초호흡환으로 입원해가지고 하루에 1,000,000원씩 내면서 아깝지 않느냐? 한국에도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있는 부자들, 특히 중국 부자들 하루에 1억원씩 해가지고 한번 유치하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펴는 거거든요. 아이 그럼 뭐 외화벌이도 되고 나쁠 게 뭐가 있느냐라는데, 그리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라의 모든 재원이 초호합한 병원으로만 몰립니다. 능력이 있는 의사들이. 재원이 그렇죠. 의사들. 예.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다 그걸로 몰리게 돼 있어요. 가치가 글로 쏠려버리는. 그렇죠. 유무형의 가치가. 아니, 훌륭한 집도의가,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동안 보건소에서 일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뭐 거의 다 비슷하니까 의사라고 해서 돈을 잘 법니다. 잘 벌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향 평준화, 잘 버는 사람들은 뭐 다 비슷비슷하고 또 중간에 못 버는 사람도 다 비슷비슷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의료의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없애버리면은 의사들도 빈부격차가 생겨요. 1년에 수십억 버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1년에 뭐 겨우 몇천만 원 못 버는 그런 의사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료 훌륭한 의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부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서민들을 위한, 대다수를 위한 진료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질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이 증가해요. 그럼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거야. 비용이 증가하니까 점점 없애고 더 의료 수준이 낙후되고 결국은 1%를 위한 병원만 성업되는 이런 것이 내가 보면 늘 딱 빤히 보이거든. 어떤 논리를 포장해도 그렇게 하면 나쁜 길로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명분에 많이 내세우겠지. 그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자병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제주도에 사실 또 제 잘 아는 분이 저를 옛날에 도와줬던 분이 그거 하려고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노력하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그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만났더니 그런 얘기가 또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제주도에 영리병원 하나 좀 하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이제 허가해달라고 로비를 했나 봐. 예. 뭐 유시민 장관이나 이런 참여정부에 뭐 돈으로 로비할 수 있겠습니까? 안면으로 밀고 들어갔겠지. 근데 이제 그거더라고. 내가 그 양반한테 들었나? 유시민 장관한테 들었나? 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여하튼 유시민 장관이 정색을 하고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리병원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칼같이 거절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시민 맨날 욕먹는 겁니다. 보세요. 새누리당 심학봉이 보세요. 아주 싸바싸바를 잘해놓으니까 경찰에서도 무혐의 시키잖아. 유시민처럼 하면은 바로 준강간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해버렸을 거야. 참. 아니, 이 심학봉 의원 이 사건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머릿속에 다 껴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 내정자요. 정진엽,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창조경제의 어떤 그 선봉에 선 인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창조경제. 지난해에는 SK텔레콤하고 컨소시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고 하는 거는 업적이죠.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그거하고 병원 영리하고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의료 정보화라는 거는 사실 수익성 높은 사업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들끼리 의료 정보가 서로 교환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대만은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만 유학 갔다 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만은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은 그 진료 기록이 다른 어떤 병원에 가도 온대요. 정말 관공서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공유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목동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하고 뭐 CT 촬영하고 별 지랄을 다 해가지고 이제 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저기 그 근거지를 옮겨가지고 어디 광주나 부산 가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또 뭐 어디 뭐 아파 거기 가서 다시 다 해야 돼. 그러면은 의료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 돈도 그 한두 푼 듭니까? 그게 이게 결국은 낭비거든요. 좋은 거는 병원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 해킹 툴처럼 이제 해커가 해킹해버리면은 뭐 대한민국 온 국민의 이제 의료 정보가 다 노출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정보하면 안 되지. 그거 무슨 뭐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한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료 정보는 이제 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렇게는 하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 진료받던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이러저러해서 어디 딴 데 가서 병원을 좀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련 기록들 또 소견서 좀 써달라. 그럼 써서 소견서에 주는 그런 오프라인으로 그런 경우는 있긴 한데 비싼 거는 안 줍니다. MRI 뭐 촬영 그렇습니까? 안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구나. MRI는 아직 안 해봐서. 그게 이제 그런 그리고 또 설사 준다손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냥 뭐 온라인으로 공유해버리면은 끝날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의료 정보는 필요하지만은 그게 이제 의료 민영화로 이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의료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순간 뭐 온갖 명분으로 치장을 해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무너집니다. 근데 이 경향신문이 잘 지적했네. 이게 민간병원의 한계, 뭐 대한민국에서 저기 현대아산병원하고 삼성의료원이 최고라며. 근데 이번에 메르스의 그 확진의 저기 진원지가 바로 삼성병원이에요. 왜 삼성병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의 수익을 저해를 줄까 봐서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공의료원에서는 절대 그걸 비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로 했다가 나중에 누가 책임지라고. 아무도 책임 못 진단 말이에요. 비밀이 안 돼요. 삼성은 비밀이 유지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다 뭐 온갖 곳 사람이 나오니까 그때 뒤로 항복하고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민간병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야말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대한민국이 아직 공공의료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6월 6일 날, 어디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6월 6일 날이 그때 원래 이제 우리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됐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무산되는 바람에 그때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딜 좀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운동을 하고 몸이 으슬해가지고 열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몸살 기운이. 그래서 이것도 미뤘으면 안 되잖아. 어디 멀리 가는데 괜히 거기 피해를 끼치는 수 없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6월 6일이 현충일이에요.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병원이 엽니다마는 현충일은 공휴일하고 병원을 안 열어. 그렇게 되는군요. 네, 토요일인데 병원을 안 여는 거. 그럼 왜 문을 안 열지? 나는 메르스 때문에 확진 병원으로 다니면 폐쇄 격리 조치를 당하니까 그래서 안 열었나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6월 6일은 토요일이라서 병원을 원래 여는 날이지만은 공휴일이라서 안 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의료의 이제 덕을 보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 보건소에는 메르스를 확진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메르스가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이제 확진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더라고. 응급실은 응급실은 여니까.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 제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접수하는데
7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비싸요? 네. 그게 접수비가 그런 거면은 추가로 또 그렇죠. 뭐 일단 들어가는데 6만 원 드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게 법에 응급실 의료 이용료라 해가지고 4만 얼마가 책정이 돼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안 갔어. 그래가지고 다시 보건소 가가지고 이제 문진에 의해서 쭉 해서 메르스 아니다. 이건 뭐 해봐야 알지만은 제가 본 거로는 지금 정상도 그렇고 문진을 해본 결과 메르스가 아니다라는 이제 의사의 최종 소견을 듣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이게 병원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도 공공의료성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대학병원에 응급실 이용하는데 7만 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70만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료 영리화가 되면은 또 의료 민간 보험이 또 기승을 부려요. 의료 영리화 되면은 그 지금 현재 응급실 이용할 때 들어가는 돈만큼이 그보다 더 큰 돈이 작은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의 외래 그런 진료하고 그럴 때도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딱 그런 딱 정해져가 있어요. 이게 민간 의료의 폭을 확대를 하면은 공공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 공공의료 질이 떨어지면은 사실 대학병원도 따지고 보면 공공성이 강한 거거든요. 질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자들이 그런 공공의료를 외면하게 돼요. 그러면은 보험의 공공성에서 제외되는 민간 영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공의료에 있던 훌륭한 의료진들을 쫙 빨아다 댕겨요. 당연히 돈 많이 주니까 그걸로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또 민간 보험이 생깁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이제 넣으면은 병원 병 걸리면 가지고 완스톱으로 다 해주는 그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 잘 버니까 그러면 또 더 인재들이 또 민간 병원으로 영리병원으로 쫙 가는 거야. 그럼 공공의료는 더 질이 떨어져. 이런 악순환이죠. 공공성은 정말 악화일로. 그렇죠. 그러면은 공공의료의 덕을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은 취약계층들이에요. 보건소 가는 사람들은 어디 아프면 보건소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의료보험 적용받으면 4,000원, 5,000원 하는데 보건소 가면 1,000원, 2,000원 해요. 보건소에서 진단받을 때 5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처방전 받았더니 500원이야. 보건소는 진짜 취약계층이 가는 곳입니다. 그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면은 진짜로 그 취약계층이야말로 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의료 혜택에서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이 정진엽 내정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사람 목적이 담긴, 목적성이 있는 인사겠죠.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배치한 건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영석 타임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